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한다고 자기까지 다 그냥 전부 둘러리 세워가지고 다 끌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평양 정상회담 다루는 걸 한 두세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군요. 요새 김무성이 말이에요. 공화주의라는 걸 내걸고서 이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세미나를 해요. 세미나 하는 거야 자유죠. 근데 비판도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나 김무성에 동조하는 패거리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단적으로 말할게요. 공화주의 운운하기 전에 그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니까 일단 사람이 좀 되십시오.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김무성 씨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은 결자해지라고, 시비 따지지 말고 법리 따지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이 운동을 김무성 씨가 먼저 하세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슨 대한민국 공화국의 공화주의를 얘기하냐고요. 차라리 연쇄살인범이 목살을 하겠다고 설치는 거랑 똑같죠. 저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생뚱맞잖아요. 그리고 김무성 씨는 원래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역사 교육 정상화 딱 화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던져서 그게 뜰 것 같으니까 탁 가로채 갖고 국회에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 열었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때 순진해 갖고 그 세미나 발표장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사람부터 돼야죠, 우선. 그러니까 자기 할 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저지른 일을 최소한 주워 담는 것부터, 수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갑자기 왜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가로채 갖고 무슨 정치 철학 사상가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면은 보는 사람 눈이 피곤합니다. 아무튼 김무성이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화두고 우리 사회에 앞으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참고로 공화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사용해온 것은 저 백모 박성현입니다. 이 공화라는 거는 라틴어로 르푸블리카예요. 르푸블리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퍼블릭 어페어즈예요. 공공 비즈니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적 이익 이런 것에 선행해서 이런 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도덕, 책임, 의무를 앞세우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 씨한테 조금이라도 공화에 관한 개념이 있다면, 당신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 책임, 의무는 당신이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돼서 저질러 놓은 탄핵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제도권을 자살 상태로 몰아넣은 상태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 들고 나르샤가 무슨 공화주의 세미나냐, 이런 시중에 비웃음 사지 마시고 할 일을 정확히 하십시오. 기본을 정확히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김무성이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박근혜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박근혜 등짝에 칼질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브루투스가 한 말이잖아요. 브루투스가 시저 암살을 한 다음에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나는 시저를 사랑했지만 시저보다 공화국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시저를 칼질했다. 이게 브루투스가 한 말이거든요. 아니, 최소한 이 정도 치고 나오려면 브루투스 같은 달변을 하든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말 할 깡다구도 없잖아요, 김무성 씨는. 나는 박근혜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해서 그 여자 정치적으로 살려놨다가는 퇴임 후에 곱게 퇴임시켜놓으면 퇴임 후에 1000만 표 끌고 다니는 상황 노릇을 30년 할 것 같아서 그 여자 등짝에 칼질해서 감옥에 넣었어. 왜? 어떠냐?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든지. 이게 지금 무슨 비열한 짓이냐고. 자, 이제 김무성 씨 타령은 그만하고 우리 공화주의를 좀 더 살펴보죠. 공화주의는요, 두 개가 있어요. 간첩의 공화주의가 있죠. 간첩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방공국 받을 때 잘 얘기했잖아요. 간첩이 하는 말. 나는 공화국에서 왔수다. 이걸 간첩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공화국이란 말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안 썼어요. 공화국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공화주의는 뭐냐 이거지. 그 자코벤 공화주의거든요. 이거는요 장자크 루소가 그 뿌리입니다. 이 자코벤 공화주의가 20세기에 들어서서 공산 전체주의, 그 다음에 극우 전체주의 이런 것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개인은 땡땡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의 부품이다예요. 개인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관점이에요. 땡땡은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다. 그러면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하는 계급 없는 사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의 부품이다 이거예요. 부품은 갈아 끼우고 망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게 만약에 나치즘이다 그러면 개인은 우리 아리안 독일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의 부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일제의 천황 전체주의, 텐노 전체주의, 영어로는 미카도이즘이라 그럽니다. 미카도가 그 텐노를 다른 말로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일제 때 사람들은요. 일제 때 일본인들은 이렇게 여러 명 모여서 얘기하다가도 텐노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전부 모두들 머리를 이렇게 박아요. 여기 이렇게. 텐노께서 말씀하시기를, 텐노께서 가시기를, 텐노께서 지시하시기를 이렇게 머리를 박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니까 미카도라고 부른 거예요. 마치 DJ를 연희동이라고 부르고 뭐 저기 YS를 상도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텐노 전체주의를 천황 전체주의를 미카도이즘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미카도이즘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개인은 대일본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의 부품이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평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은 착각이다. 그런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직 김일성 수령이 부여하신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갖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개인이라는 것은 바로 조선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김일성 수령 동무의 영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회의 부품이다. 이거죠. 저희 금방 김일성 주체사상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혹시 간첩께서 들으시고 제가 혹시 김일성 주체사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화주의는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화주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자연법 사상, 보수주의의 뿌리를 둘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공화주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김무성, 유승민 이런 탄핵파의 공화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개족보죠. 이 사람들은 빨갱이가 될 군번도 못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텐노 헤이카 반자에 하면서 뛰어나가는 텐노 미카도이즘, 텐노 전체주의 그 개가 될 군번도 못 되잖아요. 그것보다도 못하거든. 그런 종류의 도끼가 없거든. 김무성 얼굴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순하게 생겼거든요. 덩치도 아주 산만해가지고 이만해요. 그리고 저기 그 사람이 이렇게 매너가 훈훈하죠. 이런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자 무슨 나치 따까리 무슨 천황 전체주의 따까리 이런 거 못하죠. 그 군번이 아니죠. 그렇게 도끼가 바짝 올라있지는 않죠.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유민주 공화주의 아니야 이거지. 이제 이따 조금 더 보여주면 그거 아니래요. 그냥 말만 공화주의 네 글자 할 줄 아는 거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거 하면 표 들어온다고 누가 옆에서 코치를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언제 김무성이 정치사상을 언제 공부했어. 정치사상 공부한 사람이 여자 대통령을 그렇게 등짝에 칼질해서 감옥에 쳐놓고서 아직까지 수습도 안 해? 아니 똥 싸놓고 똥을 안 닦은 거 아니에요. 바지도 안 추워 올리고.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나는 박근혜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박근혜 등짝에 칼질해서 감옥에 쳐넣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때 좀 너무 우리가 했던 것 같아. 일단
판에게 뭐 공과나 무슨 뭐 그 시비는 다투지 말고 일단 인권 차원에서라도 저 여성 대통령 저 몸무게 한 38kg 뭐 37kg까지 빠졌다는데 이건 인권 유린이야. 이거 감옥에서 끄집어내 놓고 천천히 뭐 공정하게 재판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똥 닦고서 똥 싼 다음에 똥 닦고 바지 추서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 똥 싼 사람이 지금 똥꼬도 안 닦고 지금 바지는 지금 저기 어디 저기 발목에 걸쳐갖고 어그저그저 걸어다니는 그 꼴로 공화주의가 어때요? 공화주의가 어때요? 이런 무슨 개상스러운 짓이냐고 이게. 정신 차리세요. 공화주의가 그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화주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주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민주 공화주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코뱅 공화주의가 있어요. 자코뱅이라는 거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진 다음에 1793년 4년경에 아마 장악을 했을 거예요. 혁명을 장악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 그런 황당무계한 과격파였죠. 이 자코뱅 공화주의의 철학적 뿌리는 루소예요. 장 자크 루소. 루소는요, 이 사람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엄청난 통찰이 담긴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병든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루소의 참여록을 딱 첫 문장, 첫 그 패러그래프, 첫 문단을 읽으면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지구상에서 존재한 바 있는 인간들 중에 가장 추악하고 흉악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그 인간은 바로 나다. 굉장히 섹시하죠, 문장. 무지하게 섹시한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지구상에 존재한 바 있는 인간 중에 가장 흉악하고 흉측한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다. 그 인간은 바로 나다. 이런 글이 보통 사람 머리에서 안 나오죠. 그게 루소 천재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글에서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싸늘한 파괴적 냉소주의가 느껴져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철학도 그런 게 묻어나죠. 이 사람은 일반 의지, general will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general will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한 다음에 이 general will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면 거기에다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너럴 윌이 다수결에 의해서 모아져서 다수결이 이판사판 안 따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결정해서 하는 거 따라가? 그럼 폭도가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미국의 남북전쟁 직전의 인민주권 노선이잖아요. Popular Sovereignty 노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남북전쟁 전에는 그 주가 뭐 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그러면 아직 주가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이건 준주라 그래요.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혹은 변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게 수십 개가 있었다고요. 아직 이제 중부 서부에. 이 준주에서 테리토리라 그래요. 영어로는 테리토리즈. 이 준주에서 노예제를 둘 거냐 말 거냐를 준주의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로 결정하자예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달콤한 얘기예요. 그 말 되지. 문제가 뭐냐. 노예제 같은 제도가 다수결로 결정할 제도냐 이거예요. 링컨은 거기를 반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건국의 아버지들은 노예제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노예제가 확대되는 것을 극력 억제하려고 그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옛날 문서를 꺼내 갖고 증거를 쫙 다 발굴해서 그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노예제 같은 거를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오늘은 흑인을 다수결에 의해서 노예로 삼을 수 있죠. 내일은 다수결 결정해서 유대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고 모레는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죠. 즉 그 결정의 당사자한테는 절체절명의 문제인데 이걸 다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걸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건 자코뱅 민주주의, 자코뱅 공화주의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코뱅 공화주의에서는 다수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계급을 내세워요. 예를 들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끄는 혁명에 복종해야 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에 복종해야 된다. 진실이라는 건 프롤레타리아트에 이로운 게 진실이다. 이제 마지막 문장. 진실은 따로 없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이로운 게 진실이다. 이건 레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구라 풀어도 혁명 선동하는데 도움되면 좋다. 그게 진실이다 이거예요. 꼭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짓 보는 느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족을 내세우면 이제 나치즘이나 천황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서 너 자신을 희생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계급의 일반 의지에 복종,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라. 이러면 공산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김일성 혈통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라. 그것이 일반 의지고 우리 사회 의지다. 이게 북한 헌법의 서문이잖아요. 북한 헌법 서문을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김일성이 만든 김일성의 나라라는 얘기가 17번인가 나와요. 저 세다가 안 세요. 지금도 14번인가 17번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그런 숫자 이제 기억도 잘 못하겠고 아무튼 15번 나와요. 그게 일반 의지라는 거예요. 거기 복종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수를 내세우던 계급을 내세우던 민족을 내세우던 아래 공통점들의 한두 개는 반드시 갖고 있어요. 첫째, 개인은 땡땡을 위한 사회 부속품이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뭐 민족을 위한 사회 부속품 혹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부속품 뭐가 돼도 좋아요. 두 번째, 인간은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이기 때문에 땡땡이 국가사회가 인간을 구원한다예요. 그 국가사회가 계급에 의해서 주도되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의해서 주도돼야 한다고 주장하면 공산전체주의고 그게 독일 민족이 주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나치즘이고 그게 천신의 후손인 일본 민족이 주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게 천황전체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게 김일성 혈통이 주도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김일성 사교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은 당대에 우리들끼리 맺은 사회계약이면 사회계약이 다다 이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당대에 프롤레타리아트 당이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유적지 다 쓸어버리고 지금부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정신에 따른 그러한 건축물만 남긴다.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 거 몽땅 다 불질르고 태워버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끼리 결정했으니까. 우리 당대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잖아. 옛날 것들이 뭔 상관이야. 그 백골이 진토돼서 이제 백골이 흙먼지로 돌아가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며 우리 후손 애들 걔들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뭔 상관이야. 우리가 잘 그냥 해서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일 저지르면 되지. 그러니까 사회계약, 루소가 사회계약이잖아요. 루소의 사회계약의 최대 맹점이 그거예요. 사회계약의 주체가 누구냐야. 루소의 사회계약론은요. 당대의 우리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이런 것들이 자코벤 공화주의의 특징이에요. 김무성 씨 지금 당신 위해서 과외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두세요. 이런 과외 잘 달달 외서 이제부터는 공화주의 세미나를 하고 다니시더라도 어차피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사람 아니잖아. 면무식은 하시라고. 오늘 김무성 씨를 위한 특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기초를 보죠 한번. 이 두 가지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유민주 공화주의는 전혀 달라요. 자코벤 공화주의랑. 첫째가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이 자유로운 개인이란 개념은요. 이게 굉장히 숭고한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우선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일반화돼서 나온 지가 그게 서양에서나 서유럽에서 한 르네상스 시절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00년 종교개혁 르네상스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정신 똑같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을 보면 하나님 앞의 개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슈테히르 같은 것, I stand here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해서 그러면 찬송가 비슷한 복음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이게 이슈테히르. 저 여기 서 있습니다. God help me. God help me.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1500년,
521년 워름 종교회에 의해서 루터가 그 유죄 선고받았을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도 아니에요. 저 여기에 서 있습니다. We stand here. God help us. 우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저 여기서 나 개인. I stand here. God help m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이라고요.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인이 보편적이니까 영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위클리프, 이 사람 14세기 사람일 텐데 오히려 루터보다 빠르죠. 위클리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동목부라도, 그러니까 밭에서 쟁기질하는 아이라도 대주교만큼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개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통 사람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티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한 이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기초는 뭐냐면요. 헬레니즘에서 추구한 인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이런 게 다 인종이 다르고 뭐 계급이 다르고 이래도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어떤 존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그게 알렉산더가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던 그 사상이라고요. 물론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퍼뜨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가 정리가 되면 뭐가 나와요? 결국 자연법, 자연권 사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법, 자연권 사상, natural law, natural rights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이성이 부여해주는 천부의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는. 이게 현대 법정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인간 존엄성 이런 얘기를 쓰고 하는 까닭이 이 자연법, 자연권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어요. 보편적 법이란 자연법이다. 누구나 모든 사람, 공동체에 속했든 안 속했든 모든 사람에 대해 정의로운 것, 정의롭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서스를 장사 지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안티고네는 삼촌 크레온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닌가. 죽은 오빠를 장사 지내는 것은 오늘의 법도 아니고 어제의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득한 예부터 아득한 앞까지 이어지는 본성입니다. 이 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뿐입니다. 이게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안티고네, 폴리네이서스, 크레온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이디푸스는 다 아시죠? 오이디푸스 신화에 얽힌 얘기예요. 오이디푸스가 버림을 받죠. 얘 때문에 얘 손에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 아버지 왕이 어린 오이디푸스를 죽이라고 시종한테 내줬는데 시종이 그 불쌍해서 염소치는 목동한테 맡겨갖고 애가 자라요. 그래서 애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돼서 길거리를 가다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방에서 오는 마차랑 부닥쳤는데 서로 길을 안 비키니까 다투다가 상대방 그 마차 주인을 죽여버린다. 그게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차저차해서 그 왕이 다스리는 도시로 들어와서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새로운 왕이 되면서 미망인이 되어 있는, 과부가 되어 있는 왕비와 결혼한 거예요. 자기 엄마랑 결혼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폴리네이서스고 다른 아들 하나가 다른 딸 하나가 이제 큰 딸이 안티고네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디푸스가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되니까 오디푸스의 엄마는 자살을 해버렸고 오디푸스는 두 눈을 자기 스스로 파내고서 이제 그 장님이 된 채로 떠돌이 방랑 거지로 산다고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왕가가 짐승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왕가의 권위가 다 추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그 나머지 피부치가 하나가 이제 크레온인데 삼촌인데 이 애들 입장에선 이 크레온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왕이 돼요. 왕가는 이제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죠. 저 짐승 같은 것들, 지 애미를 붙어먹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이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사이에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폴리네이세스가 그 왕위 계승 전쟁을 악화시킨 장본인이에요. 그 전쟁에 져서 들판에서 시체가 버려져 있는데 크레온이 이걸 반란자로 규정한다고요. 그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율법에 의하면 반란자의 시체는 땅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레온이 저 시체를 수습해서 묻는 자는 사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안티고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크레온을 변호를 해요. 이 안티고네 얘기 보면 전부 크레온을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못 하겠어요. 왜냐? 지금 사회 기강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사회 기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최소한의 기강을 세우려고. 근데 안티고네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자기가 어차피 짐승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딸이에요. 그런데 오빠를 장사 지낸다는 인륜마저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정말로 짐승 같은 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목숨을 걸고 오빠를 장사를 지내죠. 그래서 안티고네가 잡혀서 동굴 속에 갇혀서 죽게 돼요. 이때 안티고네의 애인이 크레온의 아들인데 그 동굴에 같이 들어와서 두 연인이 같이 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비극적인 얘기고요. 이 안티고네가 그 그리스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비극, 4대 비극에 꼽히는데 그 4대 비극, 그리스 사람들이 연극을 좋아했어요. 비극을. 그래서 비극 뭐 1번, 2번, 3번, 4번이 꼽히는데 1번으로 꼽히는 게 안티고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과정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다시 제가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안티고네가 하는 말이에요. 죽은 오빠를 장사 지내는 것은 오늘의 법도 아니고 어제의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득한 예부터 아득한 앞까지 이어지는 본성입니다. 이 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이게 자연법, 자연권 사상이에요. 인지상정,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공정함 혹은 정의로움에 대한 개념, 이게 뭐냐를 따져가지고 그걸 법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자연법, 자연권 사상이에요. 그게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기초입니다. 김무성 씨 아시겠죠?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곱게 퇴임시키면 30년 동안 상황 노릇한다는 그 걱정 하나 때문에 있지도 않은 죄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 가둬서 저렇게 시들게 만드냐고요. 저도 박근혜 지지자 아니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간혹 날카롭게 많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껏해야 중박으로 분류됐어요. 김무성 씨 당신이 친박 분류됐을 때 저는 중박이에요. 중박이 뭐냐. 제 원래 반박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에서 참아주니까 저게 중간은 간다. 친박도 반박도 아닌 그래서 전 중박 분류된 사람입니다. 그 중박이 친박이었던 김무성 씨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기본적인 인지상정과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화에 두 글자 이름 담지 마세요. 입에. 듣는 사람 귀가 아주 그냥 쑤시고 아프고 구역질이 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인지상정과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공화를 입에 담냐고요. 이 안티고네 하는 말 봐요. 이런 마음씨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공화의 기초인 자연법 사상, 자연권 사상의 핵심 정신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사람 하나를 생매장하듯이 감옥 속에 묻어버리냐고요.
그러니까 공화 앞으로 입에 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기초의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 굉장히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이거 꼭 기독교가 아니라 좋아요. 정신과 영혼의 공동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는요, 정신과 영혼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20세기의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살려낸 미국의 러셀 커크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득한 선배 세대로부터 인류 전체 선배 세대로부터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아득한 미래의 후세까지 이어지는 정신과 영혼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계약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앞서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살 사람들과의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루소랑 정면 충돌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인 에드먼드 버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개황당한 상태냐고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핵도 오케이 가서 쎄쎄쎄 하겠다고 대통령이 세계적 기업가들까지 다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면 앞서 살았던 우리 선배 세대 반공하면서 6.25 막아내고 그 숨져간 선배 세대는 다 인생 자체가 코미디고 죽음이 개죽음이었냐고요. 우리가 반공을 승화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풍요사회 속에서 공산체제가 전부 멸망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미 공산주의로부터도 이탈해갖고 이사 기괴한 그 김일성 숭배 사교체제로 변환된 상태에서 과연 반공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반공 경험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걸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개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